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 선대위 발대식을 열고 필승 결의를 다집니다.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 거취 문제를 놓고 당정 갈등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 후보 20명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번과 2번에는 박은정 전 검사와 조국 대표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고 신장식 대변인은 4번을 배정받았습니다. 정부가 현장 비복귀 전공의 1,300여 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면허 정지와 고발 등의 행정 사법 처리 준비가 마무리됐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밤사이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내 최대 의료시설 알시파 병원을 또다시 급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대원 2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는데 하마스 측은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인의 피해가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시 뒤 피플 퍼레이드에서는요, 미스트롯 3에서 트롯 임수종으로 불렸던 염유리 씨가 출연해서 성악가에서 트롯 가수로 변신한 뒷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총선 발대식을 열고 254개 지역구 공천을 받은 후보자와 함께 총선 필승을 결의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서울 격전지 방문이 예정이 돼 있는데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이 불거진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이종섭, 황상무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이 됩니다. 첫 소식 황병준 기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총선의 목표가 범죄 연대 세력인 야권의 국회 진입을 막고 입법 독재를 끝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라를 망치려는 범죄자 세력의 연대를 막아내겠다는 명분을 잃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254개 지역구 후보자가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선대위 발대식이 열립니다. 이 자리엔 총괄 선대위원장인 한 위원장을 비롯해 원희룡, 안철수, 나경원, 윤재욱 공동선대위원장이 모두 참석할 전망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후 서울 격전지인 동작과 서대문, 마포를 찾아 지지층 결집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와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 논란 대응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의 잡음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사 즉시 귀국과 황 수석 자진 사퇴를 요구한 한 위원장은 이를 사실상 반박하는 대통령실 입장을 접한 뒤에도 우리 입장은 그대로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피했는데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재현될 경우 20여일 앞둔 총선에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전략적 침묵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면서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대신 강원도를 찾아서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대표가 재판 출석을 잇따라 미루면서 총선 전까지 재판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느라 대장동 사건 오전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오후에 지각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부에 차질을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재판 늦게 나온 이유 뭡니까? 재판 일정이나 총선 일정 어떻게 조율하실 겁니까? 일주일 만에 열리는 오늘 대장동 사건 재판에도 이 대표는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미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신 강원도 춘천과 원주를 찾아 지역 후보들을 지원하는 유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열린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선거 일정을 이유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선거 이틀 전인 다음 달 8일로 재판 일정을 정하려 하자 이 대표가 한 기일만 미뤄달라 요청했고 결국 다음 재판은 선거 이후인 22일로 정해졌습니다. 오늘 재판을 제외하더라도 이 대표는 총선 전까지 대장동 사건으로 2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1차례 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대표가 잇따라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총선 전까지 재판 진행에 차질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 20명의 후보자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사건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조국 대표가 2번을 받았습니다. 또 공수처 수사를 받은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1번,
과거 음주 무면허 운전 논란이 됐던 신장식 대변인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 징역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이 각각 4번과 8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15%대의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이들 모두 당선권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송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혁신당 선관위가 비례대표 후보 20명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1번은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받았습니다. 여성 후보 중 가장 높은 투표를 받아 1순위로 추천할 후보는 박은정 후보입니다. 조국 대표는 박 전 검사에 이어 남성 최상위 순번인 2번을 받았습니다. 남성 후보 중 가장 높은 투표를 받은 남성 1순위로 추천될 후보는 조국 후보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당권과 국민 각 50% 투표를 통해 득표 순대로 순번을 배정합니다. 3번은 이혜민 전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가, 4번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신장식 대변인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은 8번에 배정됐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차교근 전 법무부 본부장은 10번을 받았습니다. 이외에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과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가수 리아, 김재원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도 10번 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총선에서 15%대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10명 안팎의 당선자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여권이 지금 이종섭 대사 또 이 황상무 수석 논란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공수처도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목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종섭 대사가 즉시 귀국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국민들께서 느끼기에는 이거는 도피성 그 대사 임명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예, 예. 이제 본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조사 받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지금 현재 호주에 있더라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받으면 언제든지 귀국해서 수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더 좋게는 빨리 귀국해서 수사받는 것이 좋다. 빨리 귀국해서 본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이종섭 호주 대사 즉각 귀국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나경원, 안철수 두 공동선대위원장과 친윤계 이용 의원까지 지금 이종섭 대사가 조기 귀국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매우 이런 것이 부적절하다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은 사실은 공수처에서 소환 조사도 안 했는데 소환 통보도 안 했는데 들어와서 언제 소환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 호주 대사가 지금 국내에 있으면 되겠느냐? 그 말은 맞죠.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 재작년 12월에 이제 4월에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서 사실 한동안 조사를 못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그 얘기는 맞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문제로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지지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대통령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종섭 대사가 뭐 KBS 인터뷰에서 언제든 뭐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외에 그런 거 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뭐 다른 예를 들어서 그냥 이종섭 대사가 한번 들어와서 여기 국내 국민들 앞에서 한번 입장을 다시 밝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재 하여튼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여기서 정지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주장이 결코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종섭 대사의 출국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과 공수처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공수처가 허락을 해서 이 대사가 출국을 한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공수처는 허락을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둘 다 이제 정부기관입니다. 근데 정부기관들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공공 기록이 남아야 맞는 거예요. 특히 그렇겠죠. 주요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과연 그러면 공수처에다가 공식적인 확인을 하고 국민에게 발표한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되는 거죠. 그럼 아니면 뭐 관계 있는 친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그냥 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대충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이것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발표를 한 것이라면 이건 대통령실의 기능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편한 행태로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고요. 만약에 공수처가 거짓말을 한 거라면 이 또한 뭐 그런 똑같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죠. 이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도 이 여당에서는 이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또 자진 사퇴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밝혔어요. 황 수석의 거취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맞는 겁니까? 근데 황 수석이 이제 회칼 테러 얘기를 한 거는 사실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실언 정도라고 보거든요. 저는 뭐 그런 부분은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좀 더 뭐 분명한 입장을 이제 황상무 수석이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면 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납득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본인이 상황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마 어제나 오늘 정도의 상황을 보고 본인이 스스로 결단을 내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경질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꼭 뭐 윤 대통령이 경질 안 하더라도 본인이 상황 판단을 통해서 스스로 그 지금 총선에서 자기 이슈가 워낙 그 지금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고 그게 또 그 어떤 집권당의 총선 국면을 굉장히 어렵게 한다는 판단이 들면 뭐 결심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 문제로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관계 좀 불편한 기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기색이 계속해서 보이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정부든 아니면 집권 여당이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신들이 어떤 우월적 지위를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총선에서 이겨야 윈윈인 겁니다. 이거는 어느 한쪽이 총선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이 지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총선에 지면 어느 쪽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총선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야만 모두가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게 갈등으로 아직까지는 뭐 갈등 상황까지 비화되진 않았지만 갈등의 조짐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갈등으로 비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선은 이기기가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 여당과 긴밀한 물밑 협의, 조율 이런 걸 통해서 빨리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못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갈 겁니다. 그 윤한 갈등 2라운드의 조짐이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라고 보세요? 저는 조짐 단계를 넘었다고 보죠. 이미 충돌은 한 거예요. 했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추가로 그 요구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아직은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충돌은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자, 그런데 여기서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또 한 번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배수의 진을 친다든가 그럴 경우는 이 충돌이 이제 확산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자제하고 있는데 저렇게 자제하면 상황이 끝나는 거냐? 사실 한동훈 위원장은 4월 총선 끝나고 이기건 지건 간에 그 자리 물러나면 그만이에요. 비대위원장 자리는 뭐 계속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진짜 어려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잘 판단해야 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려워지는 것, 뭐 본인의 평판이 좀 깎이는 거 외에는 냉정하게 보면 별로 없어요. 진짜 어려워지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오히려 흔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잘 판단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요.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명단에 대해서
순번을 바로 잡아달라면서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아니 이철규 의원이면 본인이 인정협위원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좌해서 비례대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 거지. 지금 결과 다 나왔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자면 물론 뭐 바로잡을 수는 있어요. 이제 21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니까 그 며칠간의 시간이 있고 과거에도 보면 뭐 이 직전까지 후보 등록하기 직전까지 그거 막 고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사전에 대화를 통해서 그 해결을 하는 게 최선이지 지금 다 이렇게 그 발표됐는데 그걸 가지고 뭐 이철규 의원이 만약에 바로잡는다면 결국 윤심 아니겠어요. 그게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글쎄요. 뭐 정치를 좀 해본 사람이라면 지금 저런 식의 태도는 결국 저것도 아까 이 연장선상에서 한동훈 흔들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례대표 순번 문제라든지 지금 여당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열음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 쪽에서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민주당 쪽에서 보면은 이것이 국정 무능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런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선거가 이번 총선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선거라서 이 부분은 뭐 민주당에서는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면서 이런 무능을 좀 잘 직시할 수 있게 앞으로 발언과 행위를 해나갈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이 문제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공천 취소된 장해찬 최고위원. 이 도태우 변호사에 이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당으로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부담은 부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도태우 변호사하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하고 입장이 달라요. 경우가. 왜냐하면 장해찬 최고위원은 부산 수영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산 수영구는 지난 4년 전에도 11%포인트로 그 당선이 된 곳이에요. 자, 만약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거기에서 이제 무소속 출마를 끝까지 강행을 해서 본인이 뭐 상당한 표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당선되거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저는 뭐 물론 본인은 본인의 그 어떤 금배지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해당 행위로 보이거든요. 저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쉽지 않을 것이고 이제 저 지역 자체가 이제 여당의 당선이 쉽지 않을 것이고 다만 대구 이 경우 도태우 변호사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죠. 거긴 도태우 변호사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당이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 무소속으로 이제 부산에서 나가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장해찬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의리를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의리를 지킨다고 하는데 나간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대통령실에서 혹시 뭐 이거를 허락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한 갈등의 의구심이 굉장히 증폭되는 또 하나의 지점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공천을 했는데 나가서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돌아오겠다?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공천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당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본인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도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 봉화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 후보가 과거 노 전 대통령을 향해서 한국당을 밟지 못하도록 공항을 폐쇄해서 쫓아내야 한다. 이렇게 쓴 글이 또 추가로 계속 드러났습니다. 양 후보 논란이 일단락이 이 상황에서 될 수 있는지 이거는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자 이쯤에서 그만하자는 입장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저걸로 인해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 양문석 후보를 총선에 출마시키겠다. 뭐 이런 입장이라면 그거야 뭐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그야말로 이제 그 안산에 있는 유권자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그러나 이제 수도권에 있는 다른 민주당 후보들 입장은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수도권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만약에 이게 좀 잠잠해지게 되면 양문석 효과가 수도권에 있는 다른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면 또 수도권 그 민주당 후보들 간에 이제 양문석 후보 거취에 대한 그 아마 비판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다. 그러면서 양 후보 공천 유지 입장을 다시 밝히고 있고 유시민 전 이사장도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에게 안달복달하지 말고 현재의 당 대표에게 잘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 살아계셨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뭐 괜찮다고 얘기했을지도 모르지만 살아계셨다면 지지자들이 이걸 두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살아계셨다면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텐데 이거랑 똑같은 입장을 취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옛날에도 그랬지만 유시민 전 이사장의 상황 논리, 그다음에 상황에 따른 궤변은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치 이거를 좀 아주 냉정하게 해석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극복의 대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승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유시민 도대체 전 이사장의 생각은 무언지 한번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뭐 유시민 작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총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걷어내자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저런 비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용서할 수 없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의지가 워낙 강하고 그 명제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접어두자. 뭐 저는 그런 차원으로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양문석 후보 한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양문석 후보 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막말한 거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거는 별개의 문제로 당의 어떤 기강 내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민주당의 입장 이걸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의 자질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양문석 후보가 친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양 후보가 거취를 두고 당내 갈등은 계속 커지는 양상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공천 심사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외부위원들께서도 여러분이 거의 최하점을 주고 사실은 경선 자격 주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공관위에서 논란 끝에 그냥 통과가 됐고. 자, 지금 들어보셨습니다. 홍 원내대표가요. 양 후보에 대해서 공관위 내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면서 양 후보가 도덕적 최하점을 받았다는 말도 했어요. 이명백 그 공관위원장 책임을 묻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결정을 누가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을 물었을 경우에 홍익표 원내대표의 입장이 좀 어려워지겠죠.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이명백 공관위원장을 지금 물고 들어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 2011년 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로 있을 때 그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받은 게 한번 시인한 적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저런 것들이 다 공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공관위에서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최하점을 줬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통과가 됐겠어요? 이 적격 심사를. 그런 걸 보면 이건 이재명 대표의 뜻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지금까지 양문석 후보를 둘러싼 모든 논란의 그 수수께끼가 다 풀립니다. 네, 뭐 양문석 후보 논란도 있지만 이번 이제 민주당 공천 가치가 또 다른 내관이죠. 박용진, 조수진 후보가 맞붙는 서울 강북을 경선. 오늘 저녁에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박용진 의원이 이기려면 최소 62.4% 이상 받아야 된다. 64.2%. 네, 64.2% 이상 득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진가요? 저는 뭐 가능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이 상황은 가능하기 어렵게 설계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박용진 후보가 1%의 희망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1%의 희망도 없게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이제 확인 사살인 거죠. 뭐 한 번 어떻게 하면은 그게 의심스러우니까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감점을 줬습니다. 근데 가점을 받는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불안한지 아예 그 새로 들어오는 후보를 위해서 규정을 바꿔가지고 5대5 경선 이거를 갖다가 7대3으로 바꾸고 그것도 강북을이 아니라 또 전국의 권리당원으로 또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뭐 1%의 희망은 뭐 사라졌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천이 취소된 친명계 이 정봉주 전 의원이요. 조수진 변호사 지지를 선언을 했고 조 변호사도 당에 헌신하라면서 박용진 의원을 향해서 사실상 사퇴 압박을 나섰습니다. 글쎄 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또한 지금 김상일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대로 바로 그거죠. 정봉주 그러니까 저 박용진 현역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 위한 당 지도부의 여러 장치 중에 마지막 퍼즐이에요. 마지막 퍼즐로 정봉주 전 의원이 물러가면서 이제 박용진 의원의 맞상대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그 조수진 후보야 뭐 당연히 박용진 의원한테 뭐 그 이제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 마지막 그 퍼즐을 지금 맞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도부가 결국 박용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2중, 3중 그것도 모자라서 4중 장치까지 마련을 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스템 공천인지 친명 공천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사흘 연속 수도권 공략에 나섰는데 당내 지층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이른바 몰빵론을 직접 언급하면서 조국 혁신당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몰빵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군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군이 더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민주당 아군들이 일당이 돼야 됩니다. 네, 들으셨지만 이재명 대표 우군, 아군 이야기하면서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에 표를 좀 몰아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까지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많이 이제 몰렸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우군, 아군 얘기할 정도면 뭐 아군들이 아군에게 투표하지 않을 상황도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당의 결정에 대해서 그 당원들이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결정이 어떤 결정입니까? 그 위성정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군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왔거나 아니면 우리가 표를 줬을 때 오히려 이게 왜 우리가 이런 투표를 하지라는 거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그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위성정당을 한 것 자체가 어떤 본인에게 책임론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든 빠르게 수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상일 평론가가 아군이 아군에게 투표하지 않을 상황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요. 국민의힘 비례정당이 31.1, 조국혁신당 26.8, 범야권 비례정당 18%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오차 범위 밖에서 범야권 비례정당에 앞서는 결과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를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4년 전에 열린민주당이 비슷한 추세를 보였어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그대로 총선 결과에 반영이 된다면 이제 비례 투표에 관해서 이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우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겠죠. 저는 근데 이제 어제부터 이재명 대표가 견제에 들어갔다고 보고요. 4년 전에도 그랬어요. 4년 전에도 총선이 임박하니까 바로 견제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견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좀 떨어지고 실제 총선 결과에도 조국혁신당의 그 순번이 좀 뒷번호까지 되는 일이 별로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 발표를 했습니다. 예. 박은정 검사 1번, 조국 대표가 전 2번, 검사죠. 전 예. 검사가 예. 1번이고요. 조국 대표가 2번입니다.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황운하 의원도 8번을 받았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국민 입장에서는 논란의 인물들이 공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논란의 인물들이 논란을 해결하지 않고 공직에 나가는 네. 모습, 이건 역사의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고요. 네. 역사의 나쁜 선례는 누군가가 그거를 악용하려고 드는 우리는 역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즉시 복귀하라는 업무 개시 명령 공시 송달했습니다. 오늘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가 되는데 업무 개시 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시해 면허 정지와 고발 등 행정 사법 처리를 위한 절차적 준비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고 20일에는 의대 배정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 비대위 간부 2명에게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전공의 공백 사퇴 후 첫 면허 정지 사례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각 의과대학별 정원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마스크를 쓰고 파란 가운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 병원을 찾아 의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국가가 필수 의료를 책임져야 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 의료 분야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아외과와 심내혈관 질환 등에는 5조 원 이상, 저출산 등으로 수요가 줄어든 소아과와 분만 등에는 3조 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행위별 수가 제도도 횟수가 아닌 치료 난이도와 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을 둔 상대 가치 평가로 전면 개편합니다. 난이도와 업무 강도가 높은 필수 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 복지부 장관은 이른바 빅5 병원장들을 만나 정부와 젊은 의사들이 직접 대화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네, 김포에서 한 아파트 경비원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턱과 팔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괴한은 흉기 난동을 벌인 뒤에도 별일이 아니라는 듯 주변을 태연하게 서성거렸는데요. 경찰은 70대 남성을 피의자로 검거했는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이 남성의 전 부인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아파트 경비원이 다친 손을 들고 누군가에게 호소합니다. 이들 뒤로 흉기를 든 남성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파트 상가 앞을 걸어갑니다. 차에 가서 골프실을 갖고 오니까 이분이 한참 서 있다가 도망가지도 않아. 서서히 걸어가더라고. 달아난 남성은 경비 사무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다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고 경비원은 턱과 손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을 다친 경비원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습 사건 약 4시간 뒤인 오전 11시 20분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같은 범인의 소행일 가능성을 두고 추적한 끝에 어제 낮 1시 20분쯤 경기 고양의 한 모텔에서 달아난 7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이 남성과 이혼한 사이지만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경비원분하고 뭐 대화도 하고 긴 시간 하시고 하셨는데 자기 진술 안 하겠다, 내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경찰은 이 남성이 전처를 살해했는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오늘 열릴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장현주 변호사, 하민경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어제 열린 위중교사 사건 이 재판을 포함해서 이번 주에만 재판이 3번 예정이 돼 있죠. 총선 전까지 재판에 불출석하는 일 자주 발생한다면 재판 진행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경우는 정말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야당 대표의 절대 권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12일 날 있었던 그런 재판 같은 경우에도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무단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날에 시간을 변경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냥 무단으로 불출석한 건데요. 바로 일주일 뒤인 오늘 열리는 재판에서도 전날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강원도 지역의 유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이럴 거면 총선에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사실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사실 법정에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렇게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프레임을 계속 탄압 프레임을 계속 걸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다가 계속 특혜를 요구하고 그 기일회 증인 신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특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계속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그냥 일반 국민이 봤을 때 답답하고 변호사로서 봤을 때도 이런 잘못된 선례가 계속 그냥 일반 국민이 봤을 때 이거 당연하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까 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어제 열린 위증교사 사건 재판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와 위증 혐의를 인정한 김모 씨 사이에 녹취록에서 나오는 적이라는 단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위증교사 사건에서 핵심 증거가 되는 것이 전화 녹취록인데요. 네. 그 녹취록에 나오는 세세한 내용의 뉘앙스를 두고 지금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 씨가 녹취록에서 크게 적이한 기억은 안 난다라는 발언을 한 게 있는데 여기에 이 적이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를 두고 서로 공방이 벌어진 건데요. 일단 김 씨는 계속해서 위증 종용을 받았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검사 사칭 사건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 내용을 말해달라라는 취지였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요. 이 적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시 김병량 전 시장 캠프와 이재명 대표가 극단적인 대립 관계였지만 김 씨와는 사이가 유연한 관계였고 사이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라는 취지였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마치 전라도 사투리의 거시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거시기라는 말이 그 문맥에 따라서 때로는 되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에서 봤을 때 이 취지 자체가 위증을 종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이 김 씨 사이에 가림막도 설치가 돼 있었다고 그래요? 가림막까지는 왜 설치를 한 겁니까? 사실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신변 보호와 그리고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한 그런 상태고요. 네. 재판부에게 그러다 보니까 증인 보호를 해달라는 그런 절차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이 증인 보호 절차를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저기 TV에서 보시면 이재명 대표를 피고인이 앉아 있는 그런 가장 말석으로 옮긴 다음에 저렇게 보이는 그런 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재판 중간에 이제 증인과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재판이 또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걸 관련해서 이제 가수 임창정 씨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먼저 이제 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 의혹에 어떻게 연루가 된 건지 그것부터 설명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SG발 그 증권발 예. 폭락 사태 있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그렇죠. 임창정 예. 씨가 당시 이 주가 조작 세력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거든요. 예. 아무래도 임창정 씨가 거액을 투자한 내용들이 나왔고 그리고 시세 조정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특히 주가 조작 세력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H투자 컨설팅 업체에 30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맡겼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예. 특히 의혹 관련자들이 함께 투자자 모임을 했는데 그곳에 참석을 해서 그 지목자에게 아주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치켜 세우는 동영상도 당시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주가 조작 세력에 연루된 것이 아니느냐라는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보면 참고인도 아니고 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네. 어느 정도 혐의가 좀
좀 확인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거는 예. 고소 고발이 있으면 이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조사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임창정 씨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 권유를 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럼 그런 투자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이게 주가 조작이라는 불법 세력인 걸 알면서도 혹시 투자를 권유했는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제 조사 내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서 이제 임창정 씨는 계속해서 자기도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놨었거든요. 예. 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거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임창정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이 주가 폭락 사태로 수십억의 빚을 얻었다라고 피해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이라는 불법 행위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주요하게 볼 것으로 보이고요. 또다시 이제 다른 투자자까지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투자 권유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ink of me fondly when we say goodbye. 이번엔 트로트 여왕이 되고 싶은 염유리입니다. 여자답게 깔끔하게 원하는 거야. 나 주지 멘트하세요. 최근 막을 내린 미스트롯3에서 성악가 출신 염유리 씨가 참가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성악가 트롯을 넘나드는 가창력에다가 세련된 무대 매너로 방송이 나갈 때마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조만간 시작되는 미스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에도 참가해 화제와 인기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고,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정말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제가 앵커지만 제 자리도 좀 위협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최고의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피플 퍼레이드 순서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 옆자리에 네. 염유리 씨 나와 계신데요. 자, 궁금해지는 게 많을 텐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경연 프로그램을 처음 해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많이 긴장도 되고 좀 그런 긴장 상태에서 네.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지금은 끝나서 휴식도 취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 미스트롯 3로 인해서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지금 열심히 스케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염유리 씨 같은 경우에는 대전의 임수정으로 얼굴이 알려지면서 뛰어난 성악 실력으로도 더 큰 화제가 됐었는데 네. 어떻게 미스트롯에 참가하게 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음악을 이제 장르 불문하고 다 좋아했는데요. 네네. 이제 제 목소리를 조금 더 여러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고 또 모든 연령층에게 가장 가까운 장르인 이 트로트를 통해서 조금 더 제가 한 발자국 다가가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미스트롯과 이제 미스터 트롯의 시리즈의 성공으로 이제 최근에 트롯 전성시대 왔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트롯 경연에서 이제 김호중 씨, 복지은 씨, 염유리 씨, 성악가는 물론이고 뮤지컬 배우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롯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인기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참가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트롯을 하면 소위 잘 나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사실 뭐 클래식이나 타 장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찾으시는 분들이 좀 국한되어 있기 마련인데 예. 이제 이 장르는 모든 분들에게 좀 가까운 장르이다 보니까 여러 장르에서 조금 더 많이 도전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예. 좀 많이 찾아주시고 그렇죠. 더 가까워지시다 보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성악하는 노래도 나오고 이제 트로트하는 노래도 네. 나왔습니다. 성악과 트롯이 발성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기반 소리반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르요? 발성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 겁니까?
저 역시도 이제 트로트 발성으로 바꾸는데 많이 고생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성악 배우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예. 몸에 익힌 거를 또 다시 거스르려다 보니까 이제 자꾸 원래 있던 버릇이 튀어나오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발성 선생님의 도움도 받고 그리고 같은 노래를 이제 트로트를 수천 번을 막 들으면서 막 예. 꺾기도 연습하고 기교를 굉장히 많이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평가는 트롯 발성을 제대로 잘한다 이런 소화한다 이런 극찬도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 좀 보여주세요. 성악할 때는 발성이 어떻게 되는지 트롯 할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잠깐만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은 예. 이제 김여자 선생님께서 이제 그 신사랑 고개로 이제 발성 천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곡을 잠깐만 성악과 트로트 버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 성악 버전. 네. 님이 넘던 이별 고개. 네, 이건 성악 네. 버전이고 네. 트로트 버전으로 하자면 네.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 이야, 네. 다르네요. 네, 예. 정말 같은 노래인데 이렇게 또 발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경연 무대와 관련해서 궁금했던 것들도 좀 여쭤보게요. 네. 유리 씨한테 가장 아픈 무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미스터 트롯 2 미 진혜성, 미스 김과 펼쳤던 혼성 미션에서 가사 실수가 좀 있으셨어요. 이 부분 굉장히 좀 안타까워했던 팬들도 많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정통 트롯으로 유명한 이 두 분과 무대를 하다 보니까 예. 제가 부담이 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무대에서 제가 특별히 부족해 보이지 않게 잘 어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연습도 평소보다 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 욕심들이 좀 과유불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혼성 미션에 이어서요. 이어진 1대1 라이벌 매치에서는 주현미 씨의 정말 좋았네 완벽하게 소화를 하셨거든요.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부르던 두 가슴에 참사랑 새기면서 정말 좋았네. 정말 시원한 가창력이 돋보이는 무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유리 씨도 이번 경연 무대 다시 보는 그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생각 드세요? 다시 보시니까. 제가 진짜 저렇게 열심히 했구나, 정말 간절했구나 하면서 되게 기특하기도 하고 또 이런 자리를 또 함께하게 되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제가 여러 라운드를 거듭하면서 이제는 정말 트로트 가수 염유리로 잘 성장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이제 정통 트로트 이제 대가이신 주현미 선생님의 또 히트곡을 또 선정해서 제가 이런 노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 이 곡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 경연이 네. 생각보다 길고 또 긴장된 순간도 많잖아요. 네. 가장 이 경연을 거치는 과정에 3개월 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 거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거였습니까? 사실 연습도 쉬지 않고 해서 네.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게 경연이다 보니까 계속 친구들과 예. 또 경쟁을 해야 하고 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네. 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팀 미션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여신부에서 한 번, 그리고 메들리 팀 미션까지 총 2번의 팀 미션 경험했습니다. 팀 미션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여신부를 할 때는 라틴 네. 트롯을 했는데요. 삼바라는 이제 장르를 또 춤을 췄어요. 제가 근데 굉장히 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춤
도중에 이제 남자 댄서분이 저를 이렇게 들어서 리프트를 해서 이렇게 도는 그런 댄스가 있는데 제가 그걸 할 때 갈비뼈를 좀 다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좀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이제 그 고통마저 사실 좀 즐기면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선과 본선을 거치면서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고 또 우리가 다 그걸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한 무대는 어떤 거였는지 그 만족한 무대 한 소절 좀 부탁을 드릴게요. 노래 들으니까 좋네요, 아침에. 네. 제가 만족한 무대는 1라운드 때인데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1라운드 처음 보여드리는 무대다 보니까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고 설레고 긴장되는 것도 100배였는데 이제 또 사실 제가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도 올 하트를 눌러주셔서 그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무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불러드렸던 사랑의 여왕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 별빛 쏟아지는 구름에 앉아 한 잔 술을 마셔요. 건강히 착하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트러스정 염유리 씨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또다시 가자 지구내 최대 병원에 들어가서 군사 작전을 벌였습니다. 해당 병원을 기지로 사용해온 하마스 대원 20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는데 한밤에 벌어진 작전에 민간인 희생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총성과 포격음이 퍼지고 뒤이어 불 꺼진 병원에 무장 군인들이 들어갑니다. 현지 시간 18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의료시설 알시파 병원을 급습했습니다. طبعا هون في دبابات بس أنا خايفة إني أقرب أصلاً كتير وهي مستشفى الشفاء. 개전 이후 네 번째 알시파 병원 공격인데 이스라엘군은 병원을 점거한 하마스 고위 간부 색출을 위해 필요한 작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שימו לב, אנחנו נמצאים פה במשרדו של מנהל בית החולים שיפה, בואו תראו מה מצאנו. צאו גם רימונים, גם מרגמות, כדורים והרבה כספי טרור. 급습을 통해 하마스 대원 20명을 사살하고 무기와 현금도 다량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은 한밤중에 이뤄졌고 하마스 측은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을 놓고 갈등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 달여 만에 소통하고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했습니다. הערב עם נשיא ארצות הברית ג'ו ביידן. דיברנו על ההתפתחויות האחרונות במלחמה, לרבות המחויבות של ישראל להשיג את כל מטרות המלחמה.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자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을 만류해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이번 달 말에 미국에서 출시되는 도넛 세트인데요. 도넛 크림이 계기일식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다음 달 8일 달이 해를 완전히 가리는 계기일식을 앞두고 미국은 벌써 상품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도넛 가게는 계기일식 도넛 세트가 나올 예정입니다. 박스 안에는 해 모양의 노란 버터크림이 점점 작아지는 도넛과 일식을 볼 수 있는 안경도 들어있습니다. 아칸소주의 한 커피숍에서는 해를 가린 모습을 다크 초콜릿과 구운 파이로 만든 메뉴도 나왔습니다. 또 일식이 잘 보이는 지역들에 사람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항공사와 호텔, 식당들은 벌써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일식 어떻길래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아시아에서는 이번 일식을 볼 수 없지만 미국, 멕시코 등에서는 달이 해를 완전히 가리는 모습을 4분 동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일식을 다음에 보려면 420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니 이번 일식이 생전에 보기 드문 우주쇼이기 때문입니다. 네,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모습 장관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전북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오전 중에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 영동에 최대 30mm, 경북 북부에 5에서 20mm,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10mm 안팎이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는데요. 최대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동쪽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비가 내리면서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11도, 대구 15도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쪽지방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